자, 저희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가 인사청문회 주간이라서 국회로 많은 시선들이 쏠렸습니다. 지역 정치권 그리고 지역민들께서는 어떻게 조금 바라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을 이번 인사에 좀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 없는 그런 조건에서 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두 분의 생각도 저희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또 제가 야당이 먼저 하시죠. 야당이 먼저. 근데 제 말씀을 받아치기 위해는 부분 아니요,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알겠습니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들 인선을 보면 과연 자격이 되는 사람들의 인선인지, 아님 높은 지지율로 인해서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오만함인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먼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논란, 그다음 쓰레기 처리나 변기 수리 같은 사적인 지시, 그리고 거짓말 해명, 문제점이 많은데 이번에는 또 병원의 갑질, 그다음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 많은 문제점이 안고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국회의원직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경찰 수사까지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좀 그보다 더욱 더 황당한 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김영원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에 대한 말씀한 부분들이 주적이 북한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21세기에 이렇게 북한과 38선을 꺼놓고 지금 전쟁을 휴전인 상태인 우리나라에서 주적이 북한이 아니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다는 자체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개인적인 문제가 좀 더 편안하게 바라보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부분이 아닐까 할 정도로, 이거는 정말 순국 선녀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진 대한민국에서 주적이 북한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는, 저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아니면 이 국무위원이 맞나 할 정도로 사실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 박사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평가하는 범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철학이 분명히 드러나는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예를 들면 결국은 실무 능력과 현장 경험을 충분히 겸비한 이런 인물들을 과감하게 발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기부 장관으로 발탁을 한 한성숙, 이분은 네이버의 대표이사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네이버를 성공을 시킨 그런 분이죠. 그리고 좀 전에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 있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과거 정부에 우리가 빗대어서 보면 늘 노조와 또 사측과 정부, 이 갈등 속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갈등 구조가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이런 과정들을 볼 때 과감하게 현장에 있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을 한번 발탁을 해서 실제 행정과 현장과의 괴리감을 좁힐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나는 이재명 실용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LG에서 AI 연구소 소장을 하셨던 배경훈 소장님을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이번에 추천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미래 신산업 동력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연구와 그리고 현장에서의 기업 활동을 해왔던 이런 정통파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입각을 시켰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관심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을 넘어서 과감하게 또 인사 발탁을 했죠. 이 실력을
기준으로 했던 분 아시다시피 송미령 농림부 장관 야당의 입장에서는 또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과거 정부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전임 대통령이 발탁한 장관을 위임을 시켰다. 그다음에 권오을 보훈부 장관 마찬가지죠. 이분은 경북 출신이고 또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으로 과감하게 이분의 능력을 검증을 해서 그 보훈복지부 장관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발탁을 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재명 실용주의가 이번에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용주의에 의해서 국무위원들이 비리라든지 그걸 묻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실용주의에 대한 고용노동부란 자체는 민노총의 위원장을 했던 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등한다는 것은 사측과 노동자의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 이 김영훈이라는 이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민노총 간부로서 과연 이 두 개의 조절을 할 수 있고 조율을 할 수 있고 협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냐는 의심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인과관계 중에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되지만 이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 즉 근로자들의 중심이 가다 보니까 사용자 측은 상당히 어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분이 과연 이 가치관 자체도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는 생각이 실용주의라는 그 현실의 적용성을 가지면서 이거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신념이란 자체는 생각 자체가 지금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대립된 상태인데 이거를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치관에서 이게 문제가 대한민국 사람이 맞나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실용주의에서 네이버라든지 여러 가지 장관들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는 분들이 되지 않았나. 그때 윤석열 정부 때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되는 분들이 장관에 인선되게 되면 개인적인 사적인 그 인연으로 인해서 이 장관을 했다, 국무위원을 뽑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여당이 되고 나서 이런 형태로 관계가 있는 분들을 넣는다는 것은 사실 또 내로남불이다. 항상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고요. 정말로 진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기 위한 장관을 국무위원들을 이제 인선을 하기 위해서 추천을 했다면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던 주적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로서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당신의 주적은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냐고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북한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현재 휴전선을 경계를 두고 남북이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그리고 재산을 지켜야 할 1호 직책이 바로 국방부 장관이고 국방부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실용정부 하에서 국방부 장관의 사고는 변함없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같은 동질의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통일부라든지 그 외에 노동부라든지 이런 장관들은 결국은 글로벌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또 외교 활동을 해야 하는 이런 주무 장관들의 입장과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주적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통일부 장관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또 남북한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또 미래 통일 정책은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앞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 노동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이재명 현재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이전에
시민사회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켜봤을 때 다수의 시민들은 굉장히 강성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무서운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바로 2달도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실용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면 과거의 과정들, 민주노총 위원장을 하던 이 노동부 장관 후보 시절과 그 민주노총과 또 사적인 노동자 전체를 관리하고 행정수장으로 해야 할 이분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노총 노조 활동을 모르는 장관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보다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잘 아는 입장에서 행정을 하면 그야말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소통의 달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노사 갈등 구조를 누구보다 중재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는 실용 원칙에서 이런 장관을 입각을 시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보자인 요 민노총 위원장이었던 분에 대한 과거 발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던진 거고, 그걸 보면 저희 6.25 때 돌아가신 우리 큰아버지께서 무덤에서 아직까지 찾지는 살아돼서 찾지는 못하고 있지만 얼마나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다른 이념적인 프레임이 아닙니다. 그 가치관을 보는 거고요. 그 신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우리 강선우 여가부 장관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보다는 이 가치관 자체가 이렇게 겁이 난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용주의라는 자체는 유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주노총은 즉 노동에 대한 경직성은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즉 유연성이 없고 강직성만 가지고 있는 이 노조들을 어떻게 지금 다시 핸들링해서 제대로 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그 형태로 갈 것인지, 이것도 사실 저도 우려스러운 많고, 요 민주노총 위원장을 했대서 과연 이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노동자들 다 대변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다 보거든요. 그 작은 시민단체, 그게 크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시민단체 아니면 민주노총의 위원장을 했대서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과연 이분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보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또 해전문입니다. 했던 분이 또 했는데 옛날 햇볕 정책도 분명히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차후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또 내세웠다는 것은 참 이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반발하거나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해도 말이 안 듣기고 콩난데 죄송합니다. 이게 네. 전에부터 해왔던 그는 변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 고용노동부와 통일부 장관이나 여러 가지 인사 문제에서 좋게끔 말씀하시는 우리 홍 박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자격 미달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동영 박사님 장관 30초만. 네, 정동영 장관의 경우에 우리 부산 시민은 정말로 통탄할 말씀들을 국힘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동영 장관은 본인이 꼭 하고 싶은 게 남북 간 교류를 통해서 다시 경제의 문을 열고 다시 관광의 문을 열어서 대륙간 철도를 부산에서 출발시켜서 유럽으로 가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이분의 의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장 수혜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부산 시민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힘 부산 국회의원들은 쌍수를 들고 이런 분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재수 해수부 장관을 보십시오. 국힘 부산 소속 국회의원들 도와주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분도 청문 보고서 채택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 발전을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이전이 반드시 돼야 하는데 전재수 장관마저도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알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네. 판단하실 겁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들 라디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 주제 가지고 BBS 부산 유튜브 채널로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아쉽지만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떠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라디오는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장관 아직은 후보자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청문 네. 보고서가 채택이 채택 안 아직 안 된 됐으니까요. 상황이고 전재수 장관 얘기를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산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그 계속해서 좀 말씀을 이어가 주시죠. 마무리. 네. 결국 이번 장관 청문회도 역시 과거와 진배가 없다. 지난주에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내란 계엄에 의해서 파면이 되었고 그 결과에 의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머리 숙이고 사과할 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야당의 역할을 과거 야당의 역할이 아닌 진정한 국민들을 바라보고 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행동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2달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장관 한 명 보고서 채택도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얼마만큼 국민들은 안타까워할 것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부산 지역에서는 해양수산부 이전은 부산 시민 모두가 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국민의힘 일부 분들은 반대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찬성하지 않는 분들도 존재합니다만은 그렇지만 다수의 부산 시민은 미래 부산을 위해서 그다음에 해양 강국 속에서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현재 우리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2달 만에 이렇게 속도전으로 지난주에는 해양수산부 임시사무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해양수산부는 완전히 부산으로 이전이 되어 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관을 빨리 임명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은 과연 부산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이걸 저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전재수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네. 전 시절도 말씀드렸지만 왜 국민의힘 보수가 아젠다를 못 잡을까? 이에 대한 부분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부끄럽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자꾸 발목 잡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항상 제가 좌파에 대한 내로남불이라고 말씀드리 전 정권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정권 때 야당인 거대 야당인 형태들이 어떻게 했는지 28번 9번 탄핵부터 시작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마와 프레임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악마의 프레임을 3년 동안 내냈어요. 그걸 다시 자기들이 본인들이 이제 여당이 되고 나서 이거는 야당에서 그걸 자꾸 발목 잡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정치는 꼭 책임 정치가 돼야 된다 봅니다. 한 만큼 돌아가고 인과응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전재수 장관에 대한 부분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의 판단이나 여러 가지 협의에 거쳐서 자기들이 아젠다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을 사실 인정해야 되고 전재수 장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검증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면 뭐 임명되는 거는 제가 국민의힘에서 찬성한 데가 임명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무조건 밀어붙인다라고 네. 생각하고 강선우 장관도 마찬가지고 낙마하는 사람이 한두 명도 없을 것이다.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들 여론, 지지율을 보고 그 오만함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뭐 한두 명 낙마한다는 개념보다는 다 같이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하고
지금 며칠 전에 해수부 이전에 대한 그 공무원 노조위원장이 나와서 그때 문다십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대답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네, 저는 봤습니다. 청문회 때. 저 네.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 먹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주거에, 그다음에 와이프에, 자식에 이것까지 다 한다면 과연 이게 맞는 말씀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네. 지금 해수부에 대한 이 상징성은 상당히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해수부가 들어온다는 거는 부산 시민들이 다 공감할 문제고 저희는 보수 쪽에서 말씀드리면 참 안타깝다. 왜 저렇게 정책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반성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자꾸 밀리는지. 예, 저는 참 이거를 제가 욕을 들어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된다. 제가 이 주변에 몇몇 이 부분을 만나 보면 정말 부끄럽지만은 뭐 당내 얘기하시는 예, 거죠? 예, 예. 해산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지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2010년, 2008년도부터 정치 시작하면서 변한 게 없다. 자, 이거 변하지 않으면 정말 국민의힘은 보수는 진짜 죽는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통렬한 반성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네. 저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네, 한 말씀 하십시오. 아직도 우리 권 박사님은 네. 내란 계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남을까 선배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걱정되고 두려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비상 대책위원장 윤희숙 위원장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인적 쇄신입니다. 그 인적 쇄신에 네 사람이 울망에 올라와 있죠. 장동혁 의원, 그리고 나경원, 그리고 송원석, 윤상현. 이 네 분이 1차 인적 쇄신 대상입니다.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게 뭘까요? 윤석열 내란 계엄에 대해서 옹호 세력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권 박사님의 정치적 성향은 제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 다수가 인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서 그렇게 강성 발언을 하셨을 때 윤희숙 비대위원장이 들었을 때는 아마 2차 인적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뒷부분은,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이거 다시 뒷부분은 네. 국힘에 대해서 사과 말씀도 하시고 그런 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장관을 뽑는 배경은 왜 새로운 장관을 뽑아야 되는지 그것은 누차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란 계엄에 의해서 발생된 새로운 정부가 이 어려운 이 나락에 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외교, 국방 모두가 힘들어지는 골목 경제는 수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원상 회복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제대로 된 정부를 구축하게끔 야당이지만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 한 사람을 꼭 낙마를 시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강한 의지 속에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이 양반의 능력, 이 장관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수십 년 전에 있던 그런 자료들을 끌어 모으고 했던 과거의 야당들 행태를 똑같이 답습해서 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는 이 기회에 한번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게 지금 현재의 야당,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만들어진 새 정부, 여기에서 야당이 한번 과감하게 털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것만 털고 간다면 국민들은 다시 국민의 힘을 돌아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조언도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내란 계엄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 내란 계엄에 대한 프레임을 누가 잡았습니까? 언론사가 잡았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잡았어요? 저는 민주당이라 보거든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란이라는 그 정의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폭동이라는 것도 없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은 잘못 비상식적인 계엄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인정할 부분은 인정도 했고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저희가 답습 효과가 있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 아무 문제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에서 하야하고 감옥에 잡혀가는 거 보면 이 프레임이라는 거는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선동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형태들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린 거고 분명히 내란 계엄은 지금 재판과 내란 특검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돌돌 말아서 어떤 형태로 가려고 하는데 옛날에 보수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다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어적인 역할이고요. 인적 쇄신 말씀 잘하셨습니다. 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있을 때 재판이 지금 다 정지된 거를 아무 말 안 하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아봐야지 안 하면서 왜 보수만을 꼭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이렇게 시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왜 부산만 경북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광주 전라도는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를 안 하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상황마다 맞춰가는 즉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자기 거울을 봐야 된다고. 지금 장관 인사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형태를 보면 앞에서는 순한 양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 주권을 위해서 뭐 해가지고 너가 잘 살게끔 해주고 국가에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지만 꼭 자기 뒤로는 비리를 가지고 재산 정식이나 모든 부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중적인 형태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잘한다. 저도 정치를 하지만 정치인 사람들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 정치를 하냐?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나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한다지만 그거는 말뿐인 거고요. 정말 국민들을 바라본다면 자기만이라도 성찰해야죠. 자기가 가지고 싶고 먹고 싶고 하는 것도 참아야 되겠죠. 어찌 보면 지도자를 가기 때문에. 그거 형태가 아닌 배지만 달고 권력만 가져서 내가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국민들은 내가 해주는 것만 받아먹어 라는 생각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 보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이거는 국가에서 정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경제활동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왜 자꾸 국가가 가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경제성장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보수가 잘못된 거는 정책에 대한 아젠다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정책을 내지 못하고 당파 싸움이라든지 안에서 내부적인 분열 때문에 말이 많은 거지. 지금 또 윤석열 내란 계엄이 이걸 또 다시 휘게해서 한다면 왜 공수처가 끼어들었나 이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법에 대해서 호의를 걸면 거거리고 걸면 기고리라밖에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이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협치를 위해서라면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좀 생각해야지. 지금도 지금 인사청문회 보면 엉망이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민주당은 정신 차린다는 말을 안 합니다. 자기들은 다 정의롭고 바르다고 말밖에 이야기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그 지도부에 대한 구성도 마찬가지고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 봤고요.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계엄에 대한 부분 이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특검도 왔고 차후에 170일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보면 국민들도 잘못된 거와 잘된 점을 분명히 판단하실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러면 제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 네. 않고 이번 시간은 이 말씀들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건 동의합니다. 네네. 간단하게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잘못된 네. 부분만 지적을 네, 해드리고 네. 첫째 조작과 프레임의 선수는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만큼 철저한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거. 두 번째 좌파 정권일 때 경제 지표는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지적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현재까지 민주당 계열의 정권일 때 모든 경제 지표는 우상향이었다라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는
이런 논쟁들 속에서 민주당이 100% 이번에 장관 청문회 관련 잘했다라고 표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갑과 을 간에 모두 얘기를 다 들어보고 청문회가 다 끝나고 나면 그걸 종합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최종 결심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하시겠다. 그 시기도 최소한 이번 주말 이후에는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아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네. 넘어가면 예, 좋겠습니다. 제가 요거 한 10초만 10초만.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갈 시간이 없어서요. 저희들 이 시간을 이 말씀을 시간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우무 박사님 한 2분 드릴 테니까요. 1분이면 됩니다. 네, 한 20초면 됩니다. 네, 말씀하시죠. 자, 그 얘가 케이스 파이 케이스가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통계 조작입니다. 그거 하나만 딱 놓으면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서민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 정권이라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복지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성장 없는 복지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국내에서 순환되는 경제 활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올라간다.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고요. 기업이 살지 않으면 노동자도 없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 없는 경제 성장 없는 복지도 없을 거니와 포퓰리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어렵다는 거는 얘들이 다 제시되고 있어요. 지금 25만 원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어떤 경제적인 지표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면서 이번에 됐기 때문에 어쨌든 결정이 돼서 투표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경제에 대한 부분은 좀 경직성보다는 유연성을 좀 가지면 좋겠다.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신 실용주의적으로 기업도 살 수 있고 노동자도 살 수 있게끔 그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 박사님이 굉장히 이제 경직된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오늘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권 박사님만 보고 또 저만 바라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척박한 부산 시내에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노인복지관에 점심 밥봉사를 다녀왔거든요. 대통령 선거 이전과 지금 현재 제가 한 3개월 만에 찾아뵀는데 인상이 달라졌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야, 니네들 잘할 것 같다.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 내년에도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봐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행보. 엊그제 같은 경우에 보셨지 않습니까? 세월호 희생자 가족 그리고 이태원 희생자 가족 이분들을 왜 전임 대통령들은 청와대에 한번 모셔서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단 5초라도 머리 숙이는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을까요? 나는 그런 모습에 눈물 났습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는 그 자세입니다. 그게 바로 실용입니다. 제발 지금은 좋은 점을 우리가 보고 그야말로 이질적인 싸움이 아니라 동질적인 동포의식을 가지고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서로 보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마지막 지- 발언 예, 하겠습니다. 저는 네. 지금까지 공격하지 마시고 예, 저는 지금까지 저는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홍 박사님께서 공격하시는 거지. 네. 저는 말씀드린 게 지금 이런 민주당 형태가 제가 정치하는 것 중에 이렇게 어찌 보면 독하다라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윤 정부 때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형태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분란시키고 혼란을 만들게끔 만드느냐. 나는 이런 민주당에 대한 그렇게 거대
그 야당일 때 그렇게 TV를 끄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보기가 싫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이태원 참사나 여러 가지 참사에 대한 부분을 인사했는데 왜 무안공항은 그러면 이 참사단이 가장 큰 거였는데 왜 이분들은 위로가 안 됐을까요? 이미 대통령께서 했습니다. 아 무안공항을 그런 말씀하십니까? 방식으로 아니 그렇게 제가 그런 방식이 그런 아니라 방식으로 꼬집어내기 시작하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래 사고입니다. 모든 사고라는 게 거는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고라는 거는 정부가 제대로 하더라도 화재 사건이나 교통사고나 화재가 납니다. 왜 두 개만 꼭 집어서 위로를 하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지금 사실은 제일 컸던 사고가 무안공항입니다. 인원수도 더 많고 정말로 이 인재 때문에 사고 난 이 무안공항에 대한 이 유가족에 대한 부분은 언급 없다는 게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제가 유연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경직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라보는 시선이 한결같아야 되는 부분이 왜 여기는 괜찮고 여기는 안 괜찮게끔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왜 권력자가 판단하는 거죠?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언론도 마찬가지로 왜 무안공항 같은 이 큰 사고를 언급 없이 그대로 넘어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 차후에는 분명히 또 잘잘못이라든지 책임 추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다. 누구는 이렇게 위로받고 존중받는데 누구는 그냥 사고가 하나라서 그냥 끝나버리는 형태를 보면 저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잣대를 정확하게 갖다 대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저희가 하고 싶은데요. 박사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도 계시겠지만 이번 주는 여기서 좀 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네, 도와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모든 판단은 저희들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니까 정치권에 계신 분들도 이분들을 두려워하시고 정치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